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에 관한 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아마 이 선거를 통해서 여야 간의 그 복지에 대한 차별성이 많이 좁혀진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겹치는 공약도 많고 또 우리 박 당선자께서 새롭게 복지에 대한 좀 확장적 정책을 쓰셔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대한 신념을 가지시고 많은 공약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이 복지에 대한 의견은 뭐 조금씩 또 의견이 다릅니다. 한편에서는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시혜적인 게 아니고 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바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부담 능력을 넘는 너무 속도가 빠른 복지의 확장은 이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잠식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서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국가 발전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계를 하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후보자님의 복지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려면 우선 아주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고 또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이런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복지는 그냥 성장을 도외시하고 복지로만 갈 것이 아니고 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성장이 복지에 이용되고 복지는 또 국민의 또 행복으로 연결되고 그게 또 성장으로 연결되고 이런 구조로 가는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지방자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영세민족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치단체 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말이죠. 복지를 하더라도 이것을 좀 이번에 그 당선인께서 제시한 기준 좀 참 이번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기초가 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좀 선을 분명히 그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은 이게 혼동으로 올 경우에 지금 같은 걱정이 옵니다. 이게 질서가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그 정리를 좀 해주시다는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그 민병두 의원께서 걱정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당선자께서 제시했던 공약 중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는 그 4대 중증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노인연금 20만 원 문제.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가지 조건을 정해버렸어요. 증세는 없다. 그래서 모든 재원은 우리 세출 중에서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것을 찾아내고 또 세입은 증세를 안 하더라도 또 우리 지하 경제를 좀 양성화하고 뭐 이렇게 감면제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먼저 딱 벽을 쳐놓고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말이죠.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이 약속에 대한 집착을 좀 겁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최근에 저 지역에 가서 가면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저를 만나자고 줄져 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뻐서 찾겠습니까? 그냥 만나보면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학교 시설비가 없어도 난리란 얘기입니다. 이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아주 난상 끝에, 진동 끝에 무상급식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자, 그 무상급식으로 돈이 다 들어갔어요. 교육청에서 시설비에 쓸 돈을 전부 잘라서 그걸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뭐냐면은 하나의 새로운 복지를 펴는 것도 좋지만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강제하거나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쪽이 손해를 봅니다. 그 지금 이 사례를 놓고 보면은 한다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서 시설비 잘라서 무상급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우리 한 번은 해서 참 거기서 학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정립이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복지의 어려운 점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은, 한 번 확장하면은, 이게 다 권리로 파악을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이 지금 노인연금 문제, 무조건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걱정도 솔직히 합니다. 또 저도 열심히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4대 중증에 대한 보험료 문제도 말이죠. 이거 저는 총리님께 이런 오히려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단단히 챙겨보시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전 인정하고 건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히려 약속은 이행돼야 한다고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을 놓고 경중을 따져야죠.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면야 뭐 제일 좋죠. 약속이 이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밀어붙였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판별이 된다면 총리 후보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가정하에서 말씀드려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위에서도 문제지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만약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면 한번 전반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봐야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아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게 좀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세밀하게 업무 파악을 이제 총리가 되셔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인수위도 사실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정밀하게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끝에 부작용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 공약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예상보다 돈이 더 든다. 이런 또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의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만약에 그런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집착할 필요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네네. 경제민주화란 말이 갑자기 이제 유행어처럼 아마 이제 이 시대 또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도 여당 야당 많은 부분이 공약수를 찾을 정도로 앞으로의 방향은 이미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전문 분야 같아서 저거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요번에 당선자께서도 일부 조정하는 걸로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이 사례를 겪어보실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전속 고발제로 완전히 풀었을 경우에 검찰에서 손댈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가능할지 전문 분야 같아서 제가 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게 이해가 상충하는 여러 분야에서 거기에 대한 처벌 내지 시정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시된 공약에는 중기청 등 몇 군데 한 3군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3군데에서 고발 의뢰를 하고 공정거래위에서 고발은
전속으로 하는 걸로. 다만 다른 데서 그랬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고발하는 걸로 하는, 이렇게 해서 조금 제한을 하고 전속 고발권은 확장을 하고 이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걸 전속 고발제를 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기청 같이 관련 부서에서 건의할 경우에는 그것은 구속을 당하게 이렇게 좀 확장하는 뜻이죠. 제 질문은 사실은 이게 완전히 풀자는 주장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진짜로 풀어서 검찰에서도 바로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 손댈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막 수사기관에서 여기저기에서 그걸 하게 되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 또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을 대가지고 오는 또 부작용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에서 잘 모르고 손댔을 경우에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예상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복 의원님께서도 하나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택시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그 깊은 파악은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택시법 사태를 이렇게 보고 나서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가서 택시 모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자주 봅니다. 보면은 참 딱하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버는 게 평균입니다. 문제는 뭔가 손을 대서 이것을 고쳐줘야 된다. 택시 업계에 대해서 뭔가 좀 조정을 해주고 환경 개선을 해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많은 사람이 느끼는데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여기서 국회에서 여야 거의 뭐 합의 보다시피 해서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대체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조금 괘씸한 생각을 갖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느냐. 택시의 문제는 오래된 건데 주무부서가 이렇게 손을 놔서 되겠느냐라고 좀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쭉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런 관심이 있어서 그 이유가 의외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문제랑 딱 관련이 있었습니다. 택시는 누구의 업무냐 문제를 놓고 인식이 달랐던 겁니다. 국토해양부의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운수업계를 관리하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라고 인식한 겁니다.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는 법규를 건드리는 게 중앙부서인데 중앙부서가 손을 안 대고 우리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택시법이 금년 1월 1일 날 통과가 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이제 문제점을 알고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가 업무와 지방 업무를 명백히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는 이거 사례입니다. 이것도 그 담당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우리 업무로 아닌 거로 봤던 거죠. 만약 이것이 명백히 규정돼 있었더라면은 이런 혼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법 이제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택시업계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이제 여야 정리를 하고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의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국가 업무와 지방 업무 구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 가지십사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